2008년 6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사흘째 내리는 장맛비가 낡은 빌라의 외벽 타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배수구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졌고 가로등 아래로 주황빛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로등 간격은 넓어졌고 빌라와 빌라 사이의 좁은 통로에는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 빌라 안에서 42세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신에 39곳의 칼자국, 칼날이 왼쪽 뺨을 관통해 어금지까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장롱과 서랍이 뒤집혀 있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본 경찰은 곧바로 강도살인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19일이 지나 밝혀진 진범의 정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8년 6월 7일 새벽 4시 45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빌라 복도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외부 가로등 불빛이 젖은 벽면 위로 흐물흐물 번지고 있었고 건물 안은 빗소리를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집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짧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또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빌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던 이웃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싸우나 보다. 그것이 이웃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을 멀다 하고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엉켰고 그때마다 이웃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장맛비가 빌라 외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비명을 한 겹 더 감싸주었고 새벽의 빗소리 속에서 그 비명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비가 비명을 삼킨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벽 하나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서 비명인지 다투는 소리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다고 나중에 경찰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텔레비전 볼륨을 3칸 올렸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이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빌라에서 소란은 날씨처럼 반복되는 것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 소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8일 경찰에 신고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신고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관양동 빌라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문을 밀어 열자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것은 좁은 현관에 가득 찬 피냄새였습니다. 형광등을 켜는 순간 수사관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실 바닥에 여성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피에 흠뻑 젖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얼굴 주변으로 검붉은 핏자국이 마루 위로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장롱 문짝이 활짝 열린 채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서랍장은 통째로 뒤집혀 내용물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가방끈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가방 자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 아래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색의 십자수 실타래였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감아놓았을 실타래들이 핏자국 위에 이리저리 풀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완성된 십자수 액자 2개가 아직 반듯하게 걸려 있었는데 그 아래로 펼쳐진 광경은 액자 속 풍경과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이 파괴된 현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강모 씨, 42살이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구두에는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외투 주머니에는 그날 밤 일하면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잔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전신의 39곳의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흉기는 날이 긴 칼로 찌르고 그은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얼굴이었습니다. 뺨 부위의 손상이 특히 심각했는데 이는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극도의 격분이나 적의가 실린 공격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담당 경감은 시신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사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시신을 보아왔지만 이 정도로 처참한 상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상 횟수는 피해자가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칼질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칼을 둔 사람은 상대에게 극도의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연달아 울렸고 형광등 아래 감식 요원들은 바닥에 핏자국 하나하나에 번호표를 붙여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현관까지 핏자국의 동선은 피해자가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흔적은 현관 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거실로 되돌아와 끝나 있었습니다. 현관까지 갔지만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초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침입 강도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뒤집힌 가구, 사라진 가방, 흩어진 물건들, 누군가 금품을 노리고 침입한 뒤 피해자와 마주쳐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빌라 주변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은근 유사 전과자들의 소재를 긴급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간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혼자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십자수를 만들고 밤이면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완성된 십자수는 액자에 넣어 상점에 내다 팔았고 해가 지면 화장을 고치고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귀가가 일상이었고 이웃들은 그녀의 생활 패턴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 자주 드나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사흘이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내연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웃들은 강 씨와 그 남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심한 날에는 물건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초기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강도 살인이 아니라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 수사의 첫 방향은 그렇게 내연남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눈에 이상한 점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가 안쪽에서 열린 상태였습니다. 거실 창문과 안방 창문 어디에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품을 누린 강도라면 왜 창문이나 현관을 부수고 들어온 흔적이 없는 것인지, 감식반은 유일하게 작은 방 창문의 잠금 장치가 풀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창문은 빌라 뒷골목 쪽으로 나 있었는데 외부에서 이 창문의 위치를 알려면 빌라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오는 강도가 택할 수 있는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살았거나 적어도 여러 차례 드나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입 경로였습니다. 또 하나, 뒤집힌 가구와 흩어진 물건들의 배치가 수사관들의 눈에 걸렸습니다. 급하게 물건을 뒤진 것 치고는 분포가 지나치게 고르고 균일했습니다. 서랍장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뒤집혀 있었고 옷가지는 일정한 반경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들여 일부러 어지럽혀 놓은 것처럼. 수사관 한 명이 보고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위장 가능성 배제 불가. 강도살인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한 장, 두 장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내연남의 알리바이를 추적하고 감식반이 현관 손잡이와 창틀에서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서를 보내는 동안에도 장맛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관양동 빌라 골목의 좁은 배수로를 넘쳐 흐르게 만들고 수사관들은 젖은 구두를 끌며 빌라 계단을 오르락 내렸습니다. 빌라 주변 CCTV 영상은 장맛비로 인해 화질이 극도로 불량했고 새벽 시간대 인근 도로를 지나간 차량의 번호판조차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은 빌라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5-6명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요즘 뭐하냐 하고 물으면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날 밤의 술자리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알리바이였습니다. 경찰이 내연남을 조사하는 동안 이미 완벽한 각본을 써놓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을 43일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새벽 4시 안양시 동안구 빌라 골목에 자리한 소규모 카페 앞에는 인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고 간간히 택시 한 대가 빈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카페 입구에 네온 간판이 텅 빈 도로 위로 보랏빛을 흘리고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는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카페 여주인 박모 씨, 48살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가게를 열어두는 것이 이 카페의 영업 방식이었고 이 시간에 손님이 들어오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와 빈 술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박 씨는 카운터 안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1살 김정균과 22살 조경환, 손님을 가장한 입장이었습니다. 둘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고 박 씨가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새벽에 술 한 잔 더 하러 들른 평범한 청년 둘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잔에 음료를 따르고 카운터로 돌아섰습니다. 조경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키 스패너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돌아선 박 씨의 뒤통수를 향해 조경환은 몽키 스패너를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박 씨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부딪혔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조경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박 씨의 머리를 향해 몽키 스패너를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될 정도의 타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혹은 한 번만 더 내리쳤다면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김정균은 테이블에 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가 한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조경환이 멈칫하자 김정균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깨어날 수 있으니 몇 대 더 때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경환이 다시 몽키 스패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김정균은 설계했고 조경환은 실행했습니다. 명령하는 손과 휘두르는 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구도는 이날 새벽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은 카운터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것은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카페를 운영하는 48살 여성의 하루 매출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과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두 사람이 한 행동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김정균이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재떨이, 빈 술잔, 접시, 포크. 자신들이 손을 댄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비닐봉지를 꺼내 그 물건들을 전부 담기 시작했습니다. 재떨이 2개, 술잔 3개, 접시, 포크, 심지어 자신들이 앉았던 의자의 팔걸이까지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건을 수거하거나 닦아낸 것입니다. 21살의 대학 1학년생이 보여준 증거인멸 수준이었습니다.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문이 묻을 수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특정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반출하고 닦아낼 곳은 닦아내는 일련의 절차를 실수 없이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카페 안에는 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완벽히 지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 씨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닐봉지를 들고 유리문을 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의 도로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가로등 아래를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점점 멀어졌고 네온 간판의 보랏빛만 텅 빈 카페 안으로 계속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새벽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가게 문이 열려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인근 상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 한 몰이라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의사들은 타격 위치가 조금만 더 관자놀이 쪽이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문도 흉기도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 강도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10만 원.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머리를 깨트리고 얻은 대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의 범행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만 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카페에서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눕히는 감각, 현장에서 증거를 수거하는 절차, 그리고 도주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 이 세 가지는 43일 뒤 관양동의 그 빌라에서 정확히 같은 순서로 재현됩니다. 그리고 이 카페 범행에서도 김정균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몽키 스패너를 휘두른 것도 조경환이었고 금고를 연 것도 조경환이 했습니다. 김정균이 한 것은 지시하고 관찰하고 뒷정리를 설계한 것뿐이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이 패턴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김정균이라는 인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범행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10만 원을 위해 사람의 머리를 깨트린 두 청년.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한 여자의 죽음 위에 걸린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김정균의 어머니였습니다. 1992년 경기도 안양. 5살 남자아이가 보육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손잡고 온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는 신발 한 켤레와 옷 한 벌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보육원 복도의 현광등 불빛 아래서 고개를 들어 낯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정균, 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접공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누나만 데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누나는 아버지가 맡아 키우게 되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하는 유치원생 김정균은 아버지에게 감당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강 씨 역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5살 아들을 데려갈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5살의 김정균이 그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보육원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주말에 면회 오는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은 현관 앞에서 뛰어나갔고 면회객이 없는 아이들은 운동장 구석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균은 후자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면회실 문은 그를 위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어머니로부터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든 가족과의 인연은 거기서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보육원에 김정균보다 1살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경환이었습니다. 역시 부모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 면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 보육원 밖의 세상이 자신들과는 다른 규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사실을 서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끼리만 공유하는 무언의 유대, 그것이 이 두 사람을 묶은 최초의 끈이었습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김정균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보육원 면회실 문이 열렸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14살 김정균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면회실의 형광등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김정균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기쁘고 좋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미움과 기쁨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에게 그 두 감정을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회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간간히 면회를 왔지만 김정균을 보육원에서 데려갈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함께 살 수는 없는 상황.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마다 김정균의 안에서 어떤 것이 쌓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4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정균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그는 보육원을 자퇴하듯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던 강 씨는 아들의 소식에 허겁지겁 살림을 정리하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경기도 안양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0년 넘게 돌보지 못했던 아들과의 새로운 시작, 강 씨에게는 장밋빛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안양으로 이사하는데 저축이 거의 소진됐고 방을 얻고 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강 씨는 결국 과거의 경험을 살려 노래방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관양동 빌라에서 강 씨의 하루는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십자수를 만들었습니다. 색색의 실타래를 골라 바늘에 꿰고 천 위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액자에 넣어 상점에 내다 팔았고 방 안에는 그녀가 만든 십자수 액자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해가 지면 강 씨는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 3시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빌라 복도에 울렸대면 이웃들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 십자수와 밤에 노래방. 하루 20시간 가까이를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수입이 향하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강 씨가 이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3개 보험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해두고 있었습니다. 월 보험료만 약 180만 원. 노래방 도우미의 수입 대부분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아들 김정균과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사망보험금은 약 3억 2천만 원. 접대업으로 하룻벌이가 빠듯한 42살 여성이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에 쏟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아이들은 살 수 있게. 그것은 어머니의 속죄였습니다. 5살의 보육원에 맡기고 10년을 버린 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 아이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주지 못한 죄,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의 값을 매기는 것뿐이라고 강 씨는 판단한 것입니다. 보험증서 13장은 유서이자 속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가 정확히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할 때마다 어둠속에서 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죽으면 아들 앞으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방불을 켜지 않은 채 술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는 그 중얼거림을 김정균은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같은 취지의 말이 반복되었고 김정균은 어머니의 보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수익자 김정균. 어머니가 속죄라고 부른 것을 아들은 기회라고 읽었습니다. 김정균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3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아 새롭고 멋지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밤마다 몸을 팔아가며 낸 보험료의 총합을 아들은 새 출발의 종잣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자의 동거에는 이미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정균은 보육원 선배 조경환을 관양동 빌라로 불러들였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함께 살게 해달라는 부탁이었고 강 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친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동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경제적 부담이 한계에 달했고 강 씨는 보육원에 연락해 아들 친구까지 맡아 키울 여력이 없다며 조경환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경환은 그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에게 친구의 어머니마저 자신을 내친 것입니다.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한쪽에게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자신을 내쳤습니다. 조경환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강 씨 집에 함께 살 때 말 못할 서름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보육원에서 시작된 버림받음이 이 집에서 한 번 더 반복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당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잔혹한 칼질은 단순히 돈을 위한 범행이 아니라 강 씨에 대한 원망이 칼끝에 실려 있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조경환의 39번의 칼질 속에는 보험금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 자신을 2번 버린 세상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10월 김정균도 관양동 빌라를 나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어머니가 부끄러웠고 내연남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안양 6동의 원룸으로 이사간 김정균은 그곳에서 조경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두 청년이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였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의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알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어머니에게 쫓겨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3, 4개월 동안 좁은 원룸에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을 반반 나누기로 약속했고 어머니의 귀가 시간과 동선을 확인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5일 카페 강도. 그것이 리허설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어머니가 밤마다 몸을 팔아 채운 보험료의 총합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2008년 9월 7일, 자정이 넘은 시각.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빌라 앞 골목은 장맛비로 무릉덩이가 곳곳에 고여 있었습니다. 빌라 근처 어딘가에서 김정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빌라 현관 출입구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김정균의 시선은 그 출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 씨는 아직 노래방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 2시에 귀가하는 것이 그녀의 패턴이었고 김정균은 그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빌라 앞 골목에서 내린 뒤 우산 없이 현관까지 뛰어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의 약속도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범행 전으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빡빡하게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범행이 끝나면 곧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술을 마실 것인지까지 미리 짜놓은 것입니다. 알리바이는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객본이었습니다. 김정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빌라 뒷골목으로 돌아간 그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이 창문은 빌라 뒤편 좁은 통로 쪽에 나 있었고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김정균은 손가락을 넣어 잠금 장치를 밀었습니다. 창틀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손이 미끄러졌지만 곧 잠금이 풀렸습니다. 어느 창문이 헐겁고 어느 잠금 장치가 안에서 밀면 열리는지 이 빌라의 구조를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정균이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두운 작은 방 바닥에 발이 닿았고 그는 소리를 죽인 채 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안에서 열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조경환이 들어왔습니다. 조경환의 오른손에는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긴 회칼로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빌라 복도의 비상등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현관 바닥을 가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정균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는 것, 어머니가 도망쳐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것, 만약의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설계하는 손은 밖에 있고 칼을 든 손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조경환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한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칼을 쥔 오른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에는 빗소리만 들렸고 눈앞에는 현관문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그 순간을. 새벽 4시 45분. 빗줄기 사이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강 씨가 노래방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머리와 어깨가 빗물에 젖은 채 빠른 걸음으로 빌라 현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발걸음에 실려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눕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두 밑에서 물이 철벅거렸고 빗물이 얼굴을 흘렀습니다. 강 씨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그 이상함을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어둠 속에서 조경환이 움직였습니다. 이렇다 할 설명도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강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경환이 사시미 칼로 강 씨를 찔렀습니다. 첫 번째 칼이 가슴을 향했고 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밀려났고 두 번째, 세 번째 칼이 등과 어깨에 꽂혔습니다. 강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바닥에 끌린 핏자국이 그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앞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경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강 씨를 향해 칸을 계속 휘둘렀습니다. 얼굴, 가슴, 등, 팔, 39번. 칼날이 왼쪽 뺨을 관통해 어금니가 탈락할 정도의 힘이 실린 공격이었습니다. 강 씨에 대한 앙심이 칼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차별과 눈치, 그리고 쫓겨난 기억.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구의 어머니에게 또 버림받은 기억. 그것들이 39번의 칼질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빌라 복도에서는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이웃들은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맛비가 소리를 삼켰고 평소의 다툼이 이웃들의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강 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경환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오른손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도 베인 것입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김정균이 조경환을 보자마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냥 나오면 어떡하냐? 김정균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나왔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머릿속에 있던 것은 어머니의 안위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순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균은 장롱문을 열어 제키고 서랍장을 뒤집은 뒤 옷가지를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 공작이었습니다. 조경환에게는 어머니의 가방을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김정균 자신은 현관 손잡이와 창틀, 자신들이 손을 댄 곳곳을 닦아냈습니다. 물건을 수거하고 지문을 닫고 현장을 조작하는 일련의 절차가 43일 전 그 카페에서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은 서랍장을 뒤집고 가방을 챙기고 손잡이를 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빌라를 빠져나간 것은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정균은 곧장 미리 잡아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 5-6명이 모여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시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였고 김정균은 그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합류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웃었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가볍게 대꾸하며 안주를 집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은 사실을 그 테이블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면담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김정균을 감정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친구는 냉혈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경환은 김정균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손가락의 상처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창고를 원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피가 베어든 거지가 비닐 포장 사이로 삐져나온 채 평범한 생활 쓰레기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정균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술집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그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었고 CCTV에도 그가 술집에 들어간 시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조차 한때 그를 용의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범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경환의 오른손 손가락에서 흘러내린 피 한 방울이 빌라 현관 손잡이에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닦아냈다고 믿은 그 손잡이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 한 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의 첫 번째 실마리는 문이었습니다. 2008년 6월 8일 관양동 빌라에 도착한 감식반은 현장의 모든 출입구를 점검했습니다. 거실 창문, 안방 창문, 화장실 창문, 어디에도 외부에서 억지로 열거나 부순 흔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잠금 장치가 풀려 있던 곳은 작은 방 창문이었고 현관문은 안쪽에서 열린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동선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와 안에서 현관문을 열었다는 것. 이 동선은 집 구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작은 방 창문은 빌라 뒷골목 쪽에 나 있었고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면식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이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면식범이라면 누군가? 수사팀은 피해자 강 씨의 인간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선에 오른 것은 내연남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한결같이 지목한 인물이었고 강 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소재를 확인하고 범행 때와의 알리바이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내연남은 범행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제3자와 CCTV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강 씨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내연남은 용의선에서 배제됐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다음으로 착수한 것은 피해자의 금융기록이었습니다. 강 씨의 통장 내역과 보험 가입 현황을 금융기관에 요청했고 며칠 뒤 돌아온 서류 뭉치는 수사관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보험 계약 건수 13,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만 180만 원, 총 사망보험금 3억 2천만 원. 수사관들은 보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3개의 수익자란에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의 수입 대부분이 보험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보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3개의 보험 증서, 13개의 수익자란. 거기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김정균, 피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김정균은 관양동 빌라에서 나와 안양 6동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해된 다음 날에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21살 아들의 태도에서 수사관들은 뭔가 어긋난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김정균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범행 시간대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과 술집 CCTV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알리바이는 너무나 탄탄했습니다. 범행 전후의 시간대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증인도 여럿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정균을 용의선에 올려두되 직접적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용의선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가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알리바이의 완벽함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대학 1학년생의 새벽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의 돌파구는 현장 감식에서 나왔습니다. 감식반이 빌라 현관문 손잡이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 분석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이 혈흔은 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미지의 제3자였습니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피해자도 아들도 아닌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 이는 범행에 가담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토록 꼼꼼하게 닦아냈다고 밀었던 현관 손잡이. 그러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 한 솜이 금속 표면의 미세한 홈에 남아 있었고 감식반의 루미놀 반응 검사가 그것을 잡아낸 것입니다. 김정균이 리허설까지 해가며 완성한 증거 인멸 시스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정균의 원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양 6동의 원룸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수사관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쓰레기통 안에서 한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피가 묻은 일회용 반창고.
누군가 손을 다친 뒤 반창고를 붙이고 사용한 것을 이 방의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적이었습니다. 감식반은 즉시 반창고의 혈흔을 채취하여 DNA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반창고의 혈흔 DNA가 빌라 현관문 손잡이의 혈흔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빌라 현관문 손잡이에 피를 묻힌 사람이 김정균의 원룸에서 반창고를 갈아붙이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현장의 범인과 김정균의 동거인이 동일 인물이란 증거. 현관문 손잡이까지, 현관문 손잡이에서 쓰레기통까지 보이지 않는 핏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김정균의 교우 관계를 소급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임대계약서, 통화기록, 보육원 재원 명단. 한 겹씩 벗겨나가자 보육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선배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조경환, 22살. 경찰이 조경환의 소재를 확인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6월 7일 이후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원룸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조경환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전라북도 군산 방면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이 잡혔습니다. 2008년 6월 24일 밤 9시 20분 경찰은 군산의 한 여관에서 조경환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발생 17일 만이었습니다. 조경환은 체포 직후부터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김정균이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고 했고 칼은 사시미 칼이었으며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칼을 휘둘렀고 김정균은 밖에서 망을 봤다는 것, 위장 공작도 김정균의 지시였다는 것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듣고 싶었던 모든 것을 조경환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포 현장에서 조경환의 태도는 김정균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조경환은 검거 당시부터 몸을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었습니다. 범행의 잔혹함과 대비되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5일 안양 육동 원룸으로 돌아오던 김정균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발생 18일, 수사 착수 17일 만이었습니다. 경찰 앞에 선 21살의 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관들 앞에서도 감정에 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대신 김정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험금이 누나에게 가느냐고. 3억 2천만 원을 위해 어머니를 죽인 아들이 체포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자신의 체포도 아닌 돈의 행방. 수사관들은 그 한마디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놀랍지만 체포된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에 또 한 번 놀랐다고. 그리고 이들의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2008년 4월 25일에 카페 강도 사건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조경환의 자백 속에서 카페 강도의 전모가 쏟아져 나왔고 미제로 분류되어 있던 그 사건이 비로소 두 사람의 범행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상 잊혀지고 있던 한 여성의 머리를 깨트린 범죄가 18일의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을 찾았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김정균과 조경환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정균은 21살, 조경환은 22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있었고 포승줄이 풀린 손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자리를 채웠고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유서에는 3가지 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전신 수십 차례 자상이라는 극단적 잔혹성. 둘째, 본 번행 43일 전에 카페 강도를 저질러 사람을 때려 눕히는 감각과 증거 수거 절차를 미리 연습한 전례 없는 계획성. 셋째, 범행 직후 강도 위장 공작과 알리바이 조작을 수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
검찰은 이 세 요소를 결합하여 우발적 범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극도의 계획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은 극히 중대하나 피고인 김정균은 만 21살로 젊고 보육원에서 성장한 불우한 환경이 범행 동기에 일부 기여한 점과 그리고 사형이라는 형벌의 불가획성을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육원, 그 단어가 가명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5살의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란 성장 배경이 법정에서는 참작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를 죽였는데 법정은 그 버림받은 과거를 형량을 낮추는 근거로 사용한 셈입니다. 피해자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참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검찰 측이 아니라 김정균과 조경환 자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항소였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복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항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도 양형이 가볍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09년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은 1심과 같은 피고인석, 같은 보승줄, 같은 수위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1심이 가명사유로 인정한 불우한 환경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보육원 성장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나 이는 오히려 어머니의 속죄적 보험 가입을 인지하고도 이를 살인의 수단으로 전환한 냉혹함을 더 무겁게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사실이 1심에선 가명사유였고 항소심에선 가중사유가 된 것입니다. 1심은 보육원 성장을 불쌍한 환경으로 읽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환경을 뚫고 온 어머니의 속죄를 살인의 기회로 삼은 냉혹함의 증거로 읽었습니다. 같은 보육원, 같은 어머니, 같은 보험 증서. 그러나 법정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의미는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주목한 것은 예행연습이었습니다. 2008년 4월 25일의 카페 강도 사건. 재판부는 이 범행을 단순 강도가 아니라 본 범행의 리허설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눕히는 감각을 익히고 현장에서 증거 수거 절차를 훈련하고 도주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확인한 것.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실행했다는 사실이 우발적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계획성을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예행연습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김정균의 행동도 지적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직후 미리 잡아둔 술자리에 합류하여 친구들과 웃으며 술을 마신 행위, 그리고 체포 직후 어머니의 죽음이 아닌 보험금의 행방을 물은 진술. 재판부는 이 두 가지에서 인간적 연민이나 반성의 여지를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의 역전이었습니다. 피고인석의 김정균은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감정이라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경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국 형사재판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통상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량을 올리더라도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혹은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올리는 수준입니다.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의 역상은 거의 전무한 사례에 가까웠습니다. 형량을 낮추려고 자신들이 제출한 항소가 오히려 사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김정균 측과 조경환 측은 즉시 상고했습니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간결했습니다. 원심의 형량 판단에 심리 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사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김정균과 조경환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2살과 23살, 단일 피해자 살인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이 확정된 것은 한국 형사재판 역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 사형, 대법원 확정이라는 형량 역전의 전 과정을 이 사건은 7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김정균은 교도소 독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독방 안에서 김정균은 손목을 그었습니다. 교도관이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사형 확정 당일의 자해 시도는 교도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방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재미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명의 사형수도 형장에 서지 않았고 국제 앰니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은 내려지지만 집행은 되지 않는 나라. 이것은 사형수에게 독특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죽음이 확정되었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 시간. 형이 집행될 수도, 감형될 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무기한의 독방 생활. 그 시간 속에 김정균과 조경환이 놓였습니다. 교도소 독방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 6시에 점호가 울립니다. 철문 바깥 복도에서 교도관의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멀어지고 식판이 철문 아래 좁은 투입구를 통해 밀려 들어옵니다. 형광등은 정해진 시간에 켜지고 정해진 시간에 꺼집니다. 창문은 없거나 있어도 팔 길이보다 높은 곳에 나 있어 바깥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독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읽거나 벽을 바라보거나 잠을 자는 것뿐입니다. 그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김정균은 사형 확정 당일 독방에서 손목을 그은 뒤 교도관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이 배정되었으나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감 기간 중에도 김정균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 외에 그 이후의 기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3억 2천만 원은 이들의 손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김정균은 범행의 교사범이었으므로 보험금 수령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보험법상 수익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강 씨의 사망보험금 3억 2천만 원은 최종적으로 김정균의 누나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 받으려던 돈이 다른 가족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험증서 수익자란에 아들과 딸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을 때 그녀는 이 돈이 두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위해 어머니를 죽였고 결국 그 돈은 아들의 손에 한 번도 닿지 못한 채 딸에게 갔습니다. 13장의 보험증서가 설계한 미래는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노래방에서 돌아와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던 말, 술 냄새와 함께 새어나오던 그 말, 그것은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는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 3억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매겼고 아들은 그 가격표를 읽었습니다. 속죄가 사리로 뒤집힌 순간 이 비극의 톱니바퀴는 되돌이킬 수 없이 맞물려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평범한 악인이 없었습니다. 속죄하려던 어머니가 있었고 버림받은 아들이 있었고 2번 버림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 사이에 13장의 보험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속죄의 도구가 살인의 동기가 되고 불우한 환경이 감형의 근거가 되다가 가중의 근거로 뒤집히고 보험금은 살인에 교사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맡겨져 자란 누나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의도한 방향의 반대쪽으로 흘러갔습니다.
1992년 5살 아이가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09년 22살의 사형수가 독방의 철문 안에 놓였습니다. 그 사이 17년 동안 이 아이를 붙잡아 줄 손은 한 번도 제때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버렸고 어머니는 늦었고 사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일하게 돌아온 어머니의 손을 잡는 대신 그 손에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 사건에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보험증서 13장 대신 아들의 손에 잡았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없음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2008년 6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42살 여성 강 씨는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감당해야 했고 아들의 보육원에 보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찾은 속주의 방법은 매달 180만 원, 수입의 거의 전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십자수를 놓아 항점에 팔고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13장의 보험 증서에 아들과 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살 수 있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속죄를 살인의 설계도로 읽었습니다. 39번의 칼자국, 19일의 추적, 한 방울의 핏자국, 쓰레기통 속 반창고 하나, 7개월의 재판,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의 역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독방의 시간. 남은 것은 13장의 보험증서뿐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은 어머니를 죽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자란 누나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양동 빌라벽에는 강 씨가 만든 십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색색의 실로 수놓은 풍경. 그 아래서 벌어진 일을 액자 속 풍경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